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분야에서 일본의 대체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과의 거래를 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독일과 여러가지 기술 분야에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수출하던 품목들을 아베가 규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거래를 끊어버리니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일본 못지않은 자국 내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있다는데요. 독일은 일본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며 일본 따위의 나라와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떤 고민이길래 일본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가한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 우리 산업계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독일 같은 유럽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늘리는 등 탈일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를 만드는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는 차량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이 통과하는 장치에 산화티탄이라는 물질을 섞은 블록을 올려놓고 자외선을 켜자 0.99였던 질소산화물 수치가 23%나 떨어집니다. 산화티탄이 배기가스 물질을 분해시켜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독일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공을 했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는 일본과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이 업체는 10년 넘게 협력하던 일본 기업과의 관계를 끊고 독일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밀 가공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일본만큼이나 기술이 발전한 독일이 일본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속을 자르고 깎는 공작기계를 통제하는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방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의 90%가 일본 부품을 써왔지만 지난 7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며 신속하게 독일제로 대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에서도 더럽고 치사해서 일본 거 안 쓰겠다고 탈일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인 로봇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렌부르크에서 열린 SPS 2019에서 국내 로봇 부문 기업 10개사와 함께 유럽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SPS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동화 부품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 전문 전시입니다. 독일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무역의 장인데요. 로봇산업진흥원은 행사기간 국내 기업 10개사와 함께 로봇 공동관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로봇 부품 및 완제품 기업들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티치 펜던트 등 한국 로봇 부속 및 완제품 기업 총 10개사가 참가했으며 현지 바이어와 총 203건의 1대1 상담을 진행해 약 1,800만 유로 230억 원의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로봇 부품 및 완제품은 그간 기술 경쟁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수출 활동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독일 전시회를 통해 유럽 진출에 판로를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코트라도 유럽에서 소재 부품 분야 파트너십 행사를 여는 등 산업계 전반에서 탈일본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본도 그럴 수 있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혁신산업 영역에서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에서는 대놓고 질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독일 전기전자기술위원회와 한독표준 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매년 정례회의를 순환 개최하고 수시로 기술 분야별 워크샵 등을 열어 양국의 산업계와 함께 국제표준화 관련 정책 기술 분야의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조업에 융합하고 국제표준화 경쟁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 전략 국가와의 글로벌 표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일본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4차 산업이 주도하리라는 건 일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아 몰락해버린 소니를 보며 이제 소니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파나소닉마저 반도체 분야에서 몰락하고 테슬라의 배터리 납품마저 한국에 빼앗기자 어이를 상실한 모습인데요. 한국과 독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주요 표준화 정책 동향을 교류하고 스마트 제조와 미래차 분야의 표준화 공동 작업 그룹을 구성해 국제 표준 공동 제안과 국제 표준화 작업 상호 공조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 일본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일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기로 한 독일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영구 보관할지를 고심 중입니다. CNN 방송은 28,000제곱미터가 넘는 치명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묻을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독일이 직면한 난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영국 런던의 명물인 빅벤 시계탑 6개를 합친 부피로 무려 컨테이너 2,000개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은 절대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겠다고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나머지 7개의 원전을 폐쇄하고 2031년까지 영구적인 핵 폐기장을 찾을 방침입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100만 년의 기간 동안 가능한 최고의 안정과 안정성을 제공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 인근의 임시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폐연료봉의 경우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담아 우선 냉각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 산재한 수십 개의 임시보관시설은 수십 년 정도만 핵 폐기물을 보관하게끔 슈로이어스 미넨 공대 교수는 지적합니다. 영구적인 핵 폐기장 후보지를 물색하는 국가위원회에 참여 중인 슈로이어스 교수는 이런 폐연료봉이 들어있는 금속 용기를 열면 거의 다 곧바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핵 폐기물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독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기술적,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난관을 넘어야 할 전망입니다. 우선 보통의 바위 이상으로 단단한 곳이어야 하고 지하수나 지진의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거나 지진이 나면 방사성 폐기물이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넨 공대 교수인 슈로이어스 씨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며 독일의 문제는 화강암이 아주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난관은 아무도 앞마당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1977년 당시 동독 국경과 인접한 고어레벤 마을에 영구적인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40년 넘게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시달려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한 뒤에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는 2130년에서 2170년 사이에 폐기장을 최종 봉인하고 10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초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미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지금과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천 년 뒤에 미래 세대의 핵 폐기물 저장고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마디로 핵 폐기물 포장 용기 보고 보물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방사능 물질에 오염돼 봉변당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인 만큼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다루고 있죠.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는 한 분야에 뛰어난 천재 일본인이 세계의 정상을 찍는다는 내용의 상장물입니다. 과거 JTBC 비정상회담에서는 터키 출신의 한 출연자가
재밌게 본 작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인 캡틴 츠바사를 꼽았었는데요. 이 작품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천재 축구 소년의 이야기로 함께 출연한 많은 출연진들은 이 만화를 본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알베르토는 그 만화에서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라며 만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히 말했죠. 이에 출연진들도 꿈이라도 꿔야지, 만화니깐 그 정도는 해야지라며 알베르토의 일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선 이같이 만화로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게 흔한데요. 특히 만화를 통해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꿈꾸곤 하죠.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는 일꿈 한이, 풀어쓰자면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만화 속에서 열망하는 세계의 정상을 찍어버린 한국에 실존하는 천재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로 레슨을 받은 적 없는 소년이 숲속에 버려진 피아노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연주해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며 세계 3대 콩쿠르라 불리우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다. 물론 실제 이야기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인 피아노의 숲의 스토리입니다. 역시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천재 캐릭터가 세계의 놀라움을 선사하고 정상에 우뚝 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만화일 것만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이뤘죠. 5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결선의 최종 심사 결과 한국의 조성진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폴란드 음악가인 프레데릭 쇼팽을 기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한국인 조성진이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조성진은 6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병행했고 피아니스트 신수정 서울대음대 명예교수와 박순년 순천대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11살이던 2005년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2008년 국제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11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2014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모습을 보였죠. 또 서울시향과 수차례 협연했고 러시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미넨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체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굉장히 많은 곳들과 협연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꿈에 그리던 먼치킨이자 노력형 천재인 거죠. 일본이 이루지 못한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자 치졸한 일본은 만화에서만큼은 한국인을 비열하고 열등한 캐릭터로 묘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만화 피아노의 숲에선 쇼팽 콩쿠르에 출전하는 한국인 쌍둥이 형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외모를 보나 설정으로 보나 실제 2005년 쇼팽 콩쿠르에 출전한 한국의 임동민, 임동혁 형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품에서는 파이널리스트에도 진출 못하는 다소 찌질한 캐릭터로 묘사했죠. 이게 과연 현실을 반영한 캐릭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쇼팽 콩쿠르는 참가자 중에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싶으면 그게 1등이든 2등, 3등이든 그 자리 비워놓고 시상할 정도로 깐깐하고 콧대 높은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에서 2005년 당시 임동민, 임동혁 형제는 2위를 비워둔 채 공동 3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4등에는 일본인 2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화는 만화에서라도 두 형제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들을 탈락시켜 한국에게 지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치졸하고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바둑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의 바둑은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으로 통하죠. 일본 작가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지 바둑에서만큼은 한국인 캐릭터를 최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법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 고스트 바둑왕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스트 바둑왕은 주인공 히카루가 창고에서 오래된 바둑판을 발견한 순간 헤이안 시대의 바둑 천재 기사가 주인공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바둑의 세계로 인도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만화에서는 바둑계 최강 끝판왕격으로 묘사되는 한국인 캐릭터 고영아를 일본인 주인공 캐릭터들이 끝끝내 이기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일본 만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또 한국인이 주인공을 이겨버리고 끝내자 일본 내에서는 항의가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가는 이게 현실이다라며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한국인 캐릭터 고영아의 모티브가 된 건 박영훈 구단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1997년에 11살이란 어린 나이로
전국 아마 10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이었습니다. 또 프로 아마 토너먼트 16강과 같은 해 8월 말 KBS, NHK, CCTV 동양 3국 나라가 주최하는 아시아 3국 어린이 바둑잔치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했고 같은 해 학초배에서 우승했죠. 거기에 1998년 삼성화재배 아마바둑 오픈에서 우승, 같은 해 학초배 2연패를 달성했고 연말 12월에는 아마국수전에서 준우승, 1999년에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2001년 제6기 천원전 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 2004년 후지츠배에서 우승해 입단 후 4년 7개월 만에, 즉 최단 기간, 당시 최연소로 구단을 승단한 바둑 기사입니다. 이만큼이나 일본인들이 환장할 만한 천재는 발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부들거릴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한국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8년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분노와 드라당스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받은 박세은은 노력과 끈기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피라미드 정점까지 이른 인물이죠. 그는 349년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아시아 무용수로는 최초로 제1무용수인 프로미에즈 덩세즈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시작한 박세은은 어린 시절 발레 영재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두각을 드러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영재 입학했죠. 그리고 2007년 로잘 콩쿠르에서 1위,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금상 등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중 3곳을 휩쓸며 콩쿠르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로 유명한데 학생 시절 강도 높은 훈련량 때문에 그에게 붙은 별명이 빡세은일 정도라 하니 다 말했죠. 게다가 로장 콩쿠르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 컴퍼니에서 1년 정도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 국제 발레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에 진출한 이후에는 초고속 승진으로 화제를 뿌렸죠. 2011년 준단원으로 입단한 박세은은 2012년 6월 한국 발레리나노는 최초로 이 발레단의 정단원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만인 2013년 1월 코리페, 즉 군무의 선두, 파리 오페라 발레 무용수를 구분하는 5등급 중 4번째로 승급한 데 이어 1년도 안 돼 쉬제, 솔리스트급으로 3번째 등급까지 승급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04년 말에는 라소르스에서 나일라 역할로 첫 주역 데뷔를 했고 2016년 제1무용수로 번역될 수 있는 프로미에즈 덩세즈로 올라섰습니다. 순혈주의가 강하고 서열주의가 강한 발레단에서 그녀가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끈기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만화에서나 꿈꾸는 청재적인 인물하면 그분을 빠질 수 없는데요. 특히 그분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하죠.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사진에 대해 이렇게 통한다고 합니다. 태극기 연지 곤지 짤, 피겨킹 김연아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중 이 사진에서의 상황은 지난 2009년 애매한 판전 농란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김연아가 역전 우승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퀸연아의 일화는 너무 많고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바로 이 사진의 일화로만 설명을 해보자면 김연아는 이날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23.22점을 얻어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의 65.64점을 합쳐 총점 188.86점으로 안도비키를 2.92점 차로 제치고 종합 1위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은 일본의 스즈키 야키코가 차지했죠. 이렇게 일본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감동적인 순간의 주인공은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인의 목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방어는 누가 했을까요? 바로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아시아 예선 3차전 한국과의 경기를 앞둔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가 한 말입니다. 여기에 김병현 선수가 저런 말로 받아쳐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었는데요. 프로 선수가 저렇게까지 말할 만큼 일본은 만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를 검색하면 일본이 이루지 못한 여러 일화들이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영영 꿈만 꿔준다면 한국이 모두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프트 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